한국과 미국, 세계에서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신입니다. 인사 한번 드리고요. 자, 지금 이 시간에는 G7 정상회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이시라면 항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외교적인 일들에 대해서 미국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멀리 느끼실 수도 있고요. 이번에 G7 정상회담에 한국이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이 G7은 아니지만 초대된 다른 7개 국가 같이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니까 G7 정상회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G7은 정치 포럼입니다. 미국 그리고 주최국인 일본, 미국 위에 있는 캐나다, 유럽에서는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그리고 이제 유럽연합은 G7은 아니지만 늘 대표를 보내고요. 세계 인구의 10%, 한 7억 7천만 명 정도, 이 7개국이 일본까지 합쳐서 그 정도 되는데 GDP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50%가 넘었던 적도 있는데 지금은 한 작게 잡으면 30%, 많게 잡으면 세계 43%, 인구의 10%면 GDP 같은 것이 한 10% 정도는 돼야지 되지 않을까 싶을 수도 있는데 그 정도로 많이, 그러니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겠습니까? 세계 부의 반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도 2조가 아니라 2조의 200배인 200조 이상을 이 7개 국가가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세계 정치에서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고 정치 포럼이기도 하고 정치, 경제, 군사, 외교 관계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게 G7이죠. 1973년도에 이제 외무장관, 재무장관 이런 사람들이 먼저 주도를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외무장관, 네. 이번에는 한국,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그리고는 이제 퍼시픽 아일랜드 포럼, 이건 이제 태평양 제도에 있는 국가, 쿡 아일랜드, 또 아프리카 연합, 코모로스 해서 8개 국 내지는 그런 지역의 사람들이 참여를 했는데 이번에는요. 어느 국가나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국과 마찬가지로 다른 한국을 포함해서 8개국을 초대한 것은 GDP가 50%였다가 30% 정도로 내려가니까 힘을 키워야지 되겠구나 해서 초대를 했고요. 더군다나 이게 지금 이제 와서 보니까 알겠습니다. 물론 호주에서 그 쿼드 회담이 있으려고 했는데 취소됐고 그 대신에 일본에서 다 있으니까요. 일본, 인도, 미국 이런 나라들이 다 호주 다 있으니까 그곳에서 회담을 했는데 처음부터 이 G7 정상들이 얼마나 우크라이나 여기에 신경을 썼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너무 전쟁 중인 나라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끝내 내릴 때까지도 시간 같은 것을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몇 주일 전부터 이걸 의논을 했었고 특히 영국의 리시 수낙 새로운 총리가 이거 와서 직접 이렇게 많은 나라 G7 국가와 한국을 포함해서 8개국 또 유럽연합 대표도 있고요. 그렇게 이 사람들 앞에서 당신이 얘기를 해야지 됩니다.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초대되지도 않았고 G7도 아닌 러시아와 또 러시아를 은근히 휴전 협정 같은 거 본인들이 중재를 한다고 하면서도 러시아 편인 것처럼 보이는 중국과 러시아가 여기에 없지만 가장 중요한 이슈인 국가이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 중국부터 말씀드릴까요? 어제 이제 중국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가 중단하도록 중국이 친한 친구니까 어떻게 좀 해봐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대만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말아라. 또 하나는 공정한 무역을 해라. 마음에 안 든다고 호주나 한국 같은 나라 막 어떠한 보복을 한다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밖에도 세계 부의 그야말로 반 이상을 갖고 있는
200조 이상을 갖고 있는 7개국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 뭐 인공지능도 그렇고 핵 확산 뭐 방지, 이건 참 일본으로서는 양날의 칼입니다. 이 부분은 맨 마지막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사정을 통해서 한국을 돌아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일본이 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가, 군비 확장하는 것을 어쨌든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겠고, 기후변화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인도 태평양 시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의논이 됐는데, 이제 일단 젤렌스키 대통령이 일본 땅을 밟기 전에 미국이 선물부터 줬죠. 지금까지 미국은 그 F-16 전투기 같은 거 주는 것을 거부해 왔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영국 같은 뭐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이 주고 싶고 했어도 미국이 say no 하니까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어제서야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도 반대하지 않는다. 그 F-16 전투기 훈련시키는 것 몇 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 뒤에는 결국은 F-16 전투기를 준다는 겁니다. 왜 미국이 이런 결정을 했는지는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같은 선물을 딱 주고 나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일본에 도착하기 전에 러시아가 먼저 딱 그 카운트 펀치를 날렸습니다. 항상 그렇죠. 러시아는 뭔가를 받으면 갚습니다. 미국 사람들 몇백 명이라고 하던가요? 500명 러시아에 오지 못한다. 가고 싶어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레이첼 매도, 팍스에, 터커 칼슨은 팍스에서 해고되고 나서 러시아 국영방송이 어서 오십시오, 저희 와서 방송 좀 해주시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했는데, 레이첼 매도우는 팍스와는 전혀 다른 극의 성향인 MSNBC의 그 터커 칼슨과 견줄 만한 진행자입니다. 러시아에 못 온다? 스티븐 콜베어는 밤에, 미국은 이제 밤에 그 시사 토크쇼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제재를 했고요. 브라이언 윌리엄스, ABC 방송의 앵커도 마찬가지고, 캘리포니아주의 검찰총장도 우리 러시아에 못 들어온다 하면서, 만약에 F-16과 같은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한다면 알아서 해라,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까지 러시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앞으로는 모릅니다. 또 중국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어느 정도 얘기를 하니까 가만히 있기는 했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은 블라디미르 푸틴이라는 사람은 그저 상식적인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고, 또 이 G7 국가들이 중국을 엄청 비난을 했습니다. 남중국해에서의 뭐 중국의 어떤 영유권 주장에 대한 분쟁 같은 거, 이런 것들,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이 돼야지 된다. 미국이 인도태평양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경제도 그 룰에 따라서, 국제 룰에 따라서 플레이해라. 그런데 이제 중국 문제는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 이마누엘 마크롱 같은 사람도 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또 요즘 잘해줘요. 처음엔 그렇지 않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하고 뭐 원수되고 싶지 않거든요. 유럽연합도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얘기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중국도 비난을 했습니다. 러시아만 비난하는 게 아니라, 아니 우리에게 왜 이런 비난을 하면서, 일본이 주최국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불만을 접수를 했습니다. G7 국가들이 중국 관련 이슈를 잘 조작하고 조정하고, 그리고 중국을 공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은 2차적인 의제이고요. 1차는 최고의 의제는 우크라이나가 맞습니다. 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이 그렇게 안 된다라고 지금까지, 지난해 2월 24일이었던가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날짜가 2월 말부터 지금 이제 1년하고도 몇 개월이 더 지났잖아요. 안 된다고 하던 것을 왜 지금 된다고 했는가, 그런 얘기. 이로써 이제 미국이라든가 네덜란드뿐만이 아니라 벨기에도 준다고 했고요. 덴마크도 마찬가지로 했거든요. 아주 이게 그쪽으로 전투기를 결국은 준다는 얘기인데, 젤렌스키라는 사람이 G7 정상회담에 나타남으로써 얼마나 그의 그 나타남이 중요한가 하는 것은, 원래 마지막 날 성명 같은 것을 발표를 하잖아요.
커뮤니케르. 그런데 어제 미리 발표를 했잖아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지원을 한다. 러시아도 좀 잘해라. 뭐 이런 것.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젤렌스키의 날입니다. 미국은요, 처음에 탱크도 안 보낸다, 안 보낸다 하다가 결국은 보냈습니다. 2월 달에 처음에 전쟁이 일어났었을 때부터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에 전투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불필요하다 하고 끌다가 1년 몇 개월이 지나고 허용을 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몇 주일 동안은요,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미국이 더 잘 알잖아요. 여러 가지 정보로, 위성 등등으로 정보도, 뭐 러시아 국방부를 다 뚫었잖아요. 지난번에 그 새어 나온 정보에 따르면은. 그래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무슨 대전차 시스템이 필요하다, 스팅어 미사일이 필요하다 등등 뭐 이런 주장을 했었고, 미국은 이제 그에 따른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전쟁이 평야로, 동쪽이요, 그러니까 돈바스 지역 이런 지역으로 가고 나서, 남부도 마찬가지로 좀 평야고 북쪽보다는, 그렇게 옮겨갔을 때는 대포, 무슨 뭐 방공망, 그리고 이제 곡사포 같은 것이 필요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그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F-16 전투기를 허용한다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얘기할 때요, 세계의 어떤 국방 전문가, 전쟁 전문가들이 항상 한국을 예로 듭니다. 어제도 지금 도쿄 지국장인 데이비 싱어 씨도 한반도의 얘기를 들었는데, 예전에 한반도에 지금 이게 우크라이나가 또 반격을 하기 시작할 텐데, 그때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한반도의 1953년도 그 피나는 전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언제까지나 전쟁을 치르지는 못하겠죠. 언젠가 뭐 maybe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아랍리그 회의에 갔었을 땐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가 좀 중재를 하겠다, 휴전을. 중국은 중국대로 중재하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터키도 마찬가지고, 언젠가는 어느 나라에선가 중재를 해서 휴전이 된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이 전투기를 보내는 것은 현재의 이 치열한 전쟁 단계가 끝난 이후에도 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방어하는 그런 데서 필요하다고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적어도 휴전을, 여기서도 또 제가 어느 매체인지 모르겠는데요, 대한민국의 휴전을 얘기를 합니다. 한국전에서의. 한국전처럼 휴전이 되고 나서도 러시아의 호시탐탐한 그곳에서 우크라이나가 안정적으로 그 주권을 유지를 하려면 전투기가 필요하다고 미국은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러시아를 자극해서는 안 된다, 3차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런 것만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강조를 하긴 했는데, 나중에 쭉 시간이 지나서 알고 보니까 미국은 전부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단계별로 주기는 주는데, 전투 무기를 함부로 그냥 확확 주는 게 아니라, 줘야지 되는 시기에는 이제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런 것들을 처리를 한 거죠. 한국과 같은 휴전이 있어도 우크라이나에 장기적으로 군사 능력이 있어야지 된다고 믿고, 적어도 수십 년은 아니더라도 몇 년 동안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휴전을 한 뒤에도 갈등이 있다고 판단을 했구나, 미국은. 그러니까 F-16 전투기를 준다는 거구나.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는 것이 구소련 당시에 아주 후진 무기이기 때문에 영공이 빵 뚫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잭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들을 또다시 이번에 G7 정상회담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우크라이나의 방어,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지지하고 우크라이나 영토 보존을 지지하는데, 제3차 세계대전을 피하는 방식으로 한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천천히 무기 같은 것을 가장 나중에 미국이 보내잖아요. 폴란드 같은 나라가, 또 미국은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로부터. 그러니까 가까운 데 있는 나라는 이거 우크라이나가 넘어지면 우리한테로 오는 도미노인데 안 된다 하고, 그럴 때 미국은 가장 나중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아무튼 24시간 동안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고요. 텔레비전 그 일본 매체를 쭉 보니까 라이브로 그가 내리는 것을 막 젤렌스키가 공항에서, 히로시마 공항이죠,
내리는 것까지 전부 중계를 하고 보니까는 거기에 지도자들도 많이 나가 있었어요. 이 트랩을 딱 내려오는데 자동차도 딱 대기하고 그 트랩에 레드카펫이 쫙 깔려 있는데 외교적인 무대잖아요. 외교적인 무대는 다 타이하고 이렇게 되는데 젤렌스키는 그 군 스타일의 바로 그 후디 입고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 대통령도 내일 일찍 오지만 이태리 총리도 홍수가 났기 때문에 조지아 멜로니 일찍 가는데 이미 젤렌스키는 이런 나라 사람들을 거의 전부 만났습니다. 이태리 총리도 만났고 영국의 리시 수낙, 프랑스의 임마누엘 마크롱, 독일의 올라프 숄츠는 이제 DMZ를 간다고 제가 독일 매체에서 봤습니다. 독일에서 요청을 해서 간다고 이제 G7 정상회담이 끝나고 그것은 이제 한국 밖에서 본 한국에서 전해드리겠고요. 거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몇 번이나 만났고 많이 만난 이런 것이고요. 제재에 대해서 러시아 제재가 완전하게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서방 세계들이 다 압니다. 그래서 이번에 F-16 전투기 이 결정을 발표하기 전에 더한 제재, 어떻게 하면 좀 허점 없이 제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부터 의논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스크바에 메시지를 주는 거죠. 젤렌스키가 여기 와서 G7과 한국,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와 이제 태평양 제도의 이런 국가들의 지도자들 앞에서 쫙 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셔야 되는가? 곧 여러분들의 국경이라든가 여러분들의 국가라든가 이상 같은 것이 우크라이나가 살아야지 됩니다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참 외교라는 것이 굉장히 차분하죠. 예행 연습도 철저히 하고 실무진들이 그렇기 때문에 별로 뭐가 없이 그냥 흠집 없이 뭐 이불 같은 거를 이렇게 침대 위에 깔면 모서리가 쫙쫙 맞는 그런 분위기인데 젤렌스키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흥분했습니다. 지금 이제 날이 밝았으니까 젤렌스키가 뭔가 연설을 하고 할 텐데 당연하죠.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얘기는 더 많은 원조를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의 지원을 유지해 주십시오 하면서 어젯밤에 만난 사람이 그 나란드라 모디 총리 그리고는 이제 왜냐하면 나란드라 모디 총리가 인도가 러시아에게 휴전을 촉구하긴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을 공식적으로 비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러시아와 뭐 무기 거래가 뭐 70% 이상이고 다른 거래가 있기 때문에 브라질도 만났습니다. 브라질도 만나서 브라질도 중국이 굉장히 많은 것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 무슨 무역 관계가 있기 때문에 브라질은 중국과의 무역 관계에서는 거의 10% 정도 뭐 이득을 보고 있으니까는요. 그래서 젤렌스키가 한 얘기가 브라질과 인도의 지도자에게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들이 중간지대에 그런 모습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여러 가지 최근에는 중간지대를 더 이상 선택할 수 없는 시점에 왔잖아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걸 강조했습니다. 외교 무대에서 인도와 특히 브라질에게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더 확실하게 선택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 전쟁이 빨리 끝납니다. 그런 거. 그리고 유럽연합의 그 의장도 만났습니다. 유럽연합 의회의 커미션의 그런 그 샤를 미셸도 만났고 당연히 프랑스의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도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어제 이렇게 보니까 프랑스의 전용기를 타고 갔잖아요. 전쟁 중인 나라의 그 지도자가 국가의 그런 것을 탈 수가 없고 능력도 안 되고 하니까 프랑스가 빌려준 거예요. 제가 정말 저희 나라 대통령이 아닌데도 미국 대통령도 아니고 한국 대통령도 아닌데도 눈물이 납니다. 너무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 됐어서 이 사람 그 프랑스와스 이렇게 그 써 있는 그 비행기 프랑스의 그게 무슨 미국 공군기라고 하는데 프랑스도 아무튼 그 프랑스의 그 비행기잖아요. 그 비행기를 탁 타고 내리는데 너무너무 안쓰러운 것, 좀 좋은 날이 우크라이나에도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했고요.
사우디아라비아로, 프랑스로, 영국으로, 독일로, 이태리로 다니면서 사실은 말하면 지금 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고 베깅하는 거잖아요. 베깅은 하되 구차하게 베깅하지 않는, 그런데 이제 전용기도 없이 그렇게 했다 하는 것, 그런 모습이 좀 안타까웠었다 하는 것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뉴스가 있지만 지금부터는 제가 일본에 관해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24일부터이죠. 뭐 후쿠시마 그쪽에 이제 한국의 시찰단도 가는데 인스펙션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비짓입니다. 일본에서 영어 단어 표현으로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문제는 제가 시간이 있으면 다음 주 중에 다시 한번 일본의 후쿠시마 그쪽의 해산물이라든가 또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을 미국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제가 또 주말에 또 뭐 리서치를 해놓으면 세계 다른 나라들은 어떤지, 다 한국 같은지 이런 것도 좀 전해드리겠는데요. 일본에 대해서는 지금 한국 대통령도 갔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갑니다. 이 평화공원이라는 말 자체도 싫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미국이 해리 트루만 대통령이 원자폭탄을 떨어뜨렸고 거기서 뭐 십몇만 명이 몇 개월 사이에 숨지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자폭탄을 맞은 그곳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일본 사람들은, 모든 일본 지도자들은 절대로 이런 핵전쟁 같은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는데, 일본이 요즘 딜레마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딜레마가 있는데요. 이게 일본 내에서도 그런 시각이 있어요. 이렇게 국방비 같은 것도 많이 배당을 하고 뭔가를 국방력을 키우는 것이 예전에 제국주의 시대 때 다른 나라를 침략했기 때문에 침략의 준비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당장은 위험함을 느끼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위험함을 느끼는데 한국 분들은 전혀 위험함을 안 느끼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미국에서는 들거든요. 자, 일본을 통해서 한국을 보겠습니다. 평화공원에는 윤석열 대통령만 간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주최 측에서 그걸 가장 공들였고 필수적으로 가도록 돼 있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부터 젤렌스키 대통령 뭐 당연히 가겠죠. 지금 이름 없는 무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크라이나에. 그래서 가고요.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의 위협 때문에 일본에서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매파가 아닙니다. 아베 신조 아래서 장관도 하고 했지만 이 사람은 자민당 안에서 비둘기파인 거예요. 그리고 친척들이 히로시마잖아요. 히로시마가 지역구이고 친척들이 그 폭탄 피해로 숨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막 군비를 증강하고 뭐 이래야지 된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중국, 러시아, 북한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일본에서도 어떤 분이 BBC 방송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3살 때 히로시마가 이렇게 막 어두워지는데 그 어두워진 석양을 보면서 막 그 어린 아이인데 울었다는 그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사람들이 막 불에 타고 화상을 입고 찾는 소리가 들리고 하면 3살 아이도 본능적으로 이게 뭔지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기억. 그래서 막 불에 타고 한 사람들이 본인의 집 앞을 막 지나가는 완전히 종말론적인 황무지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그분은. 그래서 본인의 가족도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어디론가 도시로 가족들이 함께 나갔는데, 참 우리는 죽어간다, 이제 그 피폭자들. 그러는데 전쟁과 이 핵폭탄을 경험한 우리들이 숨지고 나서 일본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지금 이제 뭐 군비를 증강한다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언젠가는 피폭자가 한 사람도 안 남아. 이번에도 뭐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하고 뭐 할머니 손도 잡고 뭐 죄송합니다 인사도 하고 했었잖아요. 일본은 지금 노화 중입니다. 경제는 중국에 밀려서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대중들도요, 새로운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한다고 BBC 방송이 보도를 합니다. 기시다 후미오가 수십 년 만에 최대 규모의 이제 군비 지출하는 것, 군사적으로 확대하는 것, 이 움직임인데 이게 일본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핵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일으킨 전쟁 때문에 우리가 핵폭탄을 맞았는데 그때 우리가 실수한 거잖아. 또 이 군비를 강화해서 또 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고, 전쟁을 정말 할 거야? 하시는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이 저렇게 있는데 방어해야 되는 게 아니야? 일본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는 겁니다. 해서 1947년 미국에 의해서 일본이 뭐 평화주의적인 국가가 된 게 자발적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패전국이기 때문에 승전국인 미국의 그 압력을 받아서 뭐 헌법을 그렇게 만든 것이고, 메가더 장군이 통치를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미국에. 그래서 전쟁을 포기하고 군대 유지하지 않는다. 헌법 구조 뭐 2항인가 또 뭐 이렇게 있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데 그것을 해석 자체를 달리하고 있잖아요. 요즘에는 침략에 대한 방어다 이런 이름으로 무력 사용하는 것을 수용하는데, 중국이 수십억 달러를 군사비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 문제 있죠? 그러면 바로 대만이 있는데 일본에 미군이 얼마나 많이 주둔하고 있는데, 그게 대만 중국이 침공하면 다 빠져나가면 그 사이에 위험하잖아요. 대만에서 분쟁이 터지면 일본은 미국과 중국의 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더 실존적인 위협이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시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무슨 뭐 민방공 훈련 저 예전에 학교 다닐 땐 했거든요. 지금은 그런 거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은 막 사이렌 울리고 하잖아요. 그런 것 있을 때마다 너무 그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어떤 때는 일본 영공으로 가고 뭐 경제 해역 수역 어디까지 오고 하면은 너무 불안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핵을 가진 러시아가 핵이 없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잖아요. 대중이 강한 자위대를 원한답니다. 2018년도에는 29%, 지금은 41.5%. 일본과 미국의 안보 동맹에 대한 지지는요, 일본 사람 몇 퍼센트 나올 것 같습니까? 현재 90%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헌법 9조 2항, 일본은 군대를 가질 수 없다. 이것을 개정하는 것에 찬성하는 사람도 51%, 히로시마에서도 찬성을 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느닷없이 공격을 당할 때 뭐 방어를 할 수 있어야지 되는 것 아니야? 이런 국민들의 마음은 자민당에는 아주 그 보수적인 그런 자민당에는 음악이죠. 완전히 듣기 좋은 음악인 거죠. 아베 정권에서 가장 많이 이 군사화하는 추진이 됐었죠. 일본에서는 아베 정권에서 가장 많이 추진이 됐었는데, 과거에는 그렇게 하려고 해도 대중들이 브레이크를 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본의 대중들은 그 브레이크를 심하게 걸지 않습니다. 일부를 빼고는. 왜냐하면 실존적인 위협을 중국, 러시아, 북한으로부터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막 또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막 이상한 말하고 하니까 한국과 그럼 정서가 비슷한 거죠. 우리 이거 안 되겠네 하고 지금은 더 이상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일본이 전투기를 구입하죠. 항공모함 개조하죠. 토마호크 미사일도 수백 대를 주문을 하죠. 국방비로 앞으로 몇 년 동안 45조 엔, 3,100달러를 쓴다고 하고, 2027년까지 일본 군 예산은 GDP의 2%,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겁니다. 기시다는 자민당의 비둘기파였고 지금도 어느 정도 비둘기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핵 없는 세상을 얘기를 하면서 모든 이번에 G7 정상회담에 초대된 국가 지도자들과 다 함께 가서 국화다발을 헌화했잖아요. 그 피해자 그분들께. 이 히로시마를 선택한 것이 그 이유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아시아에서 그 평화를 유지하려면 일본의 국방력이 업그레이드 돼야지 된다. 이런 주장을 기시다 후미오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매파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막 의심하면서 반대가 많을 텐데, 비둘기파에 속하는 기시다 후미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오히려 그 지지가 많다,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매파조차도 뭐 얼마 전까지 일본에서도 핵무기 뭐 건설 말 안 했죠. 지금도 잘 안 하고 있는데 한국도 요즘에 많이 하는 거잖아요. 북한이 너무 정신없이 무슨 미사일 테스트를 하고 뭐 극초음속으로 너무 능력도 막 일취월장하고
하니까 일본대도 마찬가지로 일본 사람들도 핵 여기에 대해서는 금기지만 일본은 더더욱이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중국은 지금 점점 그 핵무기 개발 강해지고 있고요. 만약에 한국이 개발을 한다면 일본도 달라지는 거죠. 이걸 또 미국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 해서 이 일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었을 때 막 의논들을 했죠. 그러다가 치명적인 무기는 보내지 않고 있어요. 근데 대만이 만약에 중국의 공격을 받을 때는 어디까지 도와야지 되는가. 이런 그 문제들을 일본도 얼마 전부터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일본에도 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핵 운동가가 있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에 오염된 그 오염수를 방출하는 것은 무조건 안 된다고 활동하는 일본의 활동가가 있는 것처럼 핵 이런 문제는 무조건 반대하는 활동가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부를 믿지 않아요. 한국에서 일본 정부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아무튼 BBC 방송에 히로시마 현에서 출생한 한 분이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이제 지금 대체적인 점점 많아지는 일본의 정서와는 다른 시각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평화 교육의 대부분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시작됐는데 보통 원자폭탄 이런 것으로 얼마나 그 사람들이 고통받았는가 이제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요. 일본이 저지른 잔악행위는 묵살한다. 이게 지금 한국에서 역사를 왜곡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주장하는 일본인들도 있는 겁니다. 일본 정부는 어린 학생들에게 애국심이다. 남매 나라를 침략하고 그로 인해서 원자폭탄 폭격을 당하고 등등 이거 참 망신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국심이라는 그런 목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 역사를 보면 침략자로서의 그 일본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가르치고 나면 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똑같이 미국에서 보거든요. 미국에서 보수적인 주의 주지사들이 플로리다주를 포함을 해서 과거 노예제 같은 거 다 지나간 얘기인데 뭘 잘못했다고 그 노예제 때 얼마나 처절하게 막 흑인들을 동물처럼 패고 그랬습니까? 그런 걸 왜 가르치냐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딱 한꺼풀 하고 보면 그거나 뭐 일본이나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원자폭탄으로 무너졌던 히로시마는 아주 뭐 산속에 자리 잡은 깔끔하고 그림 같은 도시지만 그 원자폭탄의 그 돔, 그 건축물, 그 겐바쿠 그 겐바쿠 돔을 제외하고는 과거의 흔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돔을 이렇게 이번에 지도자들에게 보여준 거 강을 끼고 뭐 팜트리도 있고 하던데 평화기념공원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고 핵공격으로 숨진 사람들을 기리는 기념비요. 그리고 그 대리석에 여기 있는 모든 영혼이 평화롭게 쉬게 하십시오. 우리는 악을 반복하지 않을 겁니다. 라는 비문이 있는데 시대가 변하는 거예요. 중국이, 러시아가, 북한이 그렇게 되니까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일본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맨 뒤에는요. 오카지마 유나 씨가 이런 얘기를 했네요. 원자폭탄 맞은 게 우리가 전쟁을 시작했으니까 맞은 거잖아요. 히로시마가 불타고 나가사키가 불타고 제국주의 일본군이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는 전쟁하면 안 됩니다. 군비 확장하면 안 됩니다. 일본 내에서 그래서 확장하면 안 된다와 그래도 그런 가만히 앉아서 당하랴 이런 문제가 아주 그 정치인들에게는 괴롭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미국이 의견이 분열되고 있다는 것을 BBC 방송이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무조건적으로 북한은 같은 민족이니까 저도 예전에는 이제 또 더 어렸을 때는 지금은 어리진 않습니다. 한민족 하는 것을 그냥 같은 민족이니까 우리는 가족의 개념이 있으니까 뭐 6.25 사상 이런 것도 있고 가족이니까 어떻게든 뭐 합쳐져야지 입 빠진 동그라미가 톱니바퀴 빠진 것은 그게 채워져야지 그런 명제만 가지고 그것을 굉장히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것은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할 때지 상대가 핵무기를 개발을 한 것뿐만이 아니라 쓰겠다잖아요. 남한에 북한이 선제 공격을 하는데 그 선제 공격을 하는 게 본인들이 판단할 때 위험하다고 이건 본인들의 판단이잖아요. 그 판단이 실수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한국은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본하고도 미국하고도 안보 동맹을 강화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다. 뭐 정치적으로 뭐 저당은 무조건 싫고 저당의 대통령은 무조건 싫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서 보면은 그게 뭐 꼭 뭐 정치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닐 확률도 많다 하는, 좀 조금쯤은 열린 마음, 이런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전해드렸습니다. G7 정상회담에 대해서요. 아마도 내일은 이제 총체적으로 하이라이트잖아요. 참 젤렌스키 대통령처럼 짧은 시간에 경력도 별로 없는데 세계 지도자들을 그렇게 많이 만나고 그렇게 많이 설득을 시키고 했었던 세계 지도자는 현대사에 없어 보입니다. 적어도 제가 뉴스를 한 지난 수십 년 사이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밖에서 본 한국에서 오늘 할 수 있을지 내일 새벽에 할지 아무튼 다시 뵙겠고요. 그리고 일요일인 내일은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부터 시작합니다. 한국은 물론 월요일이 됐겠죠. 강혜신이었습니다. 아주 해피한 미국은 토요일 오후, 이제 한국은 일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